여야가 기간 종료를 이틀 앞두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을 열흘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내일 오후 본회의에서 기간 연장 안건을 처리하고 쟁점이던 3차 청문회 시점과 증인 출석 여부는 특위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26일 서울에 침투한 북한 무인기가 용산 인근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던 군이 뒤늦게 입장을 바꿨습니다. 군 당국은 용산 대통령실 상공이 아닌 서울 비행금지구역 북쪽인 종로구 상공까지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어제 중국에서 들어온 단기 체류자 103명이 코로나19에 확진돼 3명 가운데 1명꼴로 양성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오늘부터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입국 전 음성 확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2%로 내려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제한적인 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겨울 가뭄으로 섬 지역 주민들이 식수와 생활용수가 부족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동해안 지역은 메마른 데다 강한 바람도 잦아서 대형 산불 위험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까지 넘어왔던 북한의 무인기 한 대가 비행 금지 구역도 침범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애초 군 당국의 입장을 번복한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신준명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군의 입장이 왜 바뀌게 된 겁니까? 네, 군 관계자는 지난주부터 현장 조사를 실시해왔고 기록들을 정밀 분석한 결과 서울에 진입한 북한의 소형 무인기 한 대는 비행 금지 구역의 북쪽 끝 일부를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P-73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반경 3.7km 상공에 설정되어 있는 비행 금지 구역을 말합니다. 다만 용산 상공이 뚫렸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고 북한 무인기가 P-73 내 700m까지 들어왔다는 보도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산 집무실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고도 했는데요. 특히 해당 무인기의 고도와 적들의 능력 등을 따져봤을 때 대통령 집무실 촬영은 할 수 없었을 거라고 본다고 했습니다. 또 북한 무인기가 촬영 능력이 있었다고 해도 민간 지도 서비스 이상의 유의미한 정보는 없었을 거로 판단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군은 어제 이종석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북한 무인기 대응책을 보고한 자리에서 이같이 보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 무인기의 P-73 진입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경위에 대해선 합참 전비태세 검열 과정에서 무인기의 항적을 자세히 분석한 결과 파악하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예하 부대의 보고 자료에는 북한 무인기 추정 항적이 없었는데 합참 전비태세 검열실이 유효하지 않은 항적 여러 개도 면밀하게 찾아내 분석하다 보니 북한 무인기의 항적으로 드러나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소속 의원들은 합참이 보고한 북한 무인기 비행 궤적을 토대로 무인기가 비행 금지 구역을 통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군 당국은 정 무인기는 비행 금지 구역을 침범하지 않았다며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얘기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런 무인기, 드론을 통한 공격이 위협적이라는 건 최근 전쟁에서도 이미 확인됐습니다. 우리 군도 드론 사령부를 만들고 다양한 드론 체계 개발에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한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과거와 가장 달라진 건 무인기, 드론의 활용입니다. 정찰은 물론 도심과 비행장 등을 공격하는 데도 쓰이고 있습니다. Новий рік, новий день, нові підсумки. 45 шахедів збито у першу ніч року. Дякую нашим повітряним силам, льотчикам, зенітникам. 33 шахеди на їхньому рахунку. Дякую протиповітряній обороні. В результате падения и взрыва на российских аэродромах обломков реактивных беспилотников была незначительно повреждена обшивка корпусов 2 самолетов. 3 российских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технического состава, находившихся на аэродроме, получили смертельные ранения. 지난 2020년 1월에는 미국이 드론을 이용해 솔레이마니 이란 사령관의 동선을 실시간 파악하고 탑재된 저격용 미사일로 핀셋 암살하기도 했습니다. 드론이 더 고도화되면 전세를 좌우하는 상황으로 갈 수 있음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천여 대로 추정되는 북한 무인기 드론도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군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영공을 침투한 무인기는
과거에 침투한 무인기와 형태가 비슷하지만 비행 구간별로 속도를 변칙적으로 변경하고 고도 역시 변칙적으로 운용했고 최초 이륙을 할 때도 활주로가 아닌 발사대를 이용해 침투 징후를 사전에 식별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탑재 중량 10kg이라도 거기에 위험한 거 싣고 들어오면 당연히 위험하지 않겠냐. 혹시 우리 지금 공격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 이것이야말로 북한의 진정한 노림수다. 군은 이에 맞서 감시, 정찰과 전자전 등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한 합동 드론 사령부를 조기에 창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드론 탐지 능력을 키우는 것은 물론 침투한 드론을 타격하기 위해 전파 방해 장치, 드론건 등을 새로 확보하고 레이저빔이나 총기, 그물망 등으로 적의 드론을 잡는 드론 킬러 드론 체계도 신속히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이 드론봇에 대한 전투 개념을 좀 더 가속화하고 전력화를 빨리 시키는 의지로 사령부급으로 격상을 시킨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더불어 북한의 무인기에 대응하는 창으로서 탐지가 어려운 소형 무인기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스텔스 무인기를 연내에 생산할 수 있도록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외식 물가가 7.7% 오르면서 상승률이 30년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짜장면과 삼겹살 등 서민들이 많이 찾는 음식을 중심으로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 네, 서울 소공동에 있는 고깃집에 나와 있습니다. 네, 요즘에 삼겹살 먹기도 부담스럽다 이런 반응이 많은데 고깃집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이곳 고깃집은 삼겹살 외에도 찌개류 등 여러 가지 음식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삼겹살 가격이 오른 건 물론 쌀이나 밀가루 등 모든 식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해 한 차례 삼겹살 가격을 이미 인상했기 때문에 또 한 번 가격을 올리는 건 부담스럽다는 게 이곳 점주의 설명입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고물가 여파는 이런 식당에서 그대로 체감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외식 물가가 7.7% 상승하면서 1992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값이 오르지 않은 외식 메뉴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인데 특히 서민들이 많이 찾는 품목을 중심으로 인상폭이 큽니다.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삼겹살 200g의 평균 가격은 1,931원으로 연초 대비 12% 올랐고요. 김밥 한 줄은 3,100원으로 11.9% 오르면서 3,000원대를 넘어서게 됐습니다. 가장 많이 오른 건 국민 외식 메뉴라고도 불리는 짜장면입니다. 짜장면 한 그릇의 가격이 6,569원으로 13.8% 올라 6,500원대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외식 물가가 오른 건 식자재 등 원재료와 배달비,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이 모두 올랐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으로 국제 식량 수급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아 식용유와 밀가루 등 웬만한 음식에 대부분 들어가는 식자재 가격이 내려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해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대비 5.1% 상승했는데요.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올해도 고물가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외식 물가의 고공행진도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소공동에 있는 고깃집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부모의 돌봄이 부족한 아이들을 지원해주는 교육 후견 인재 사업이 예산 전액 삭감으로 지속하지 못할 전망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해 교육 후견인 214명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 352명을 도왔지만 올해 예산으로 책정한 4억 원이 전액 삭감됐다고 밝혔습니다. 교육 후견 인재는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도움이 필요한 위기 아동을 후견인이 돌봐주는 사업으로 아이들의 병원 진료, 기초 생활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아동 학대를 받는 아동을 발굴하기도 했습니다. 해외 입국자 가운데 중국에서 들어온 코로나19 확진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단기 체류자 103명이 확진됐습니다. 오늘부터는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입국 전에 음성 확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현아 기자. 네, 사회 2부입니다. 네, 방역 강화 사흘째인데 단기 체류자 가운데 확진자 수가 늘고 있다고요? 네, 어제 중국에서 입국한 단기 체류자는 327명인데 103명이 확진됐습니다. 3명 가운데 1명이 입국 후 PCR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확진자 비율이 껑충 늘어난 건 입국자 전원 PCR을 통해 확진자를 더 촘촘하게 찾아내고 있기 때문이긴 하지만 중국 내 감염 상황이 공식 발표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 역시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인천의 격리 숙소에서 도주한 중국인은 감염병법 위반 혐의로 수배 중이지만 아직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얼굴 공개 여부를 관계당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 음성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합니다. 항공기 탑승 시 PCR 검사는 48시간,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는 24시간 안에 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모레부터는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도 탑승 전 코로나19 검사와 Q코드 입력이 의무입니다. 국내 발생 상황은 안정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확진자는 64,106명으로 전주 대비 7,000명 넘게 줄었고 위 중증 환자는 571명으로 닷새 만에 6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숨진 사람은 66명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김연아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중국이 코로나19 관련 통계를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럽연합 EU는 모든 회원국에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사전 검사 조치를 도입하라고 강력히 권장했습니다. 김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중국이 자국 내 코로나19 상황을 축소 발표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WHO는 현재 중국의 심각한 상황은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와 사망자 수 등을 과소평가한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코로나19 사망자 기준을 양성 판정과 호흡 부전을 겪다 숨진 경우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실제보다 훨씬 적게 나오는 결과를 낸다는 겁니다. There are certainly issues in terms of the criteria for recording and reporting deaths attributable to COVID-19. We believe that definition is too narrow. WHO 사무총장도 중국이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고 백신 접종에도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We continue to ask China for more rapid, regular, reliable data on hospitalizations and deaths, as well as more comprehensive real-time viral sequencing. 유럽연합 EU는 27개 회원국에 중국발 입국자의 코로나19 사전 검사를 실시하라고 강력히 권장했습니다. EU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통합 정치 위기 대응 긴급 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We also propose a discussion on the need for pre-testing of passengers from China prior to departure, and this is something which we saw the overwhelming majority of countries are in favor of. 다만 관심을 모았던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출발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 시행 표현은 성명에서 빠졌습니다. 중국의 반발을 의식해 수위를 조절했지만 이번 권고 조치로 상당수 국가가 사전 검사를 속속 도입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미 이탈리아와 프랑스, 스페인 등은 자체적으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들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 강화에 나선 데 이어 EU 차원의 권고까지 이어지면서 중국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지난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가파른 금리 인상을 이어갔던 미국 연준이 올해도 금리를 낮추지 않을 거라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연준 내에 있는 매파 인사는 올해 금리를 1%포인트는 더 올려야 한다며 당초 예고했던 것보다 더 높은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마지막 연방준비제도 회의 의사록에는 물가가 다소 낮아지고는 있지만 목표 인플레이션 2%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금리 기조를 멈출 때가 아니라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It will take substantially more evidence to give confidence that inflation is on a sustained downward path. 특히 의사록에는 올해 금리를 낮추는 것이 적절하다고 예상한 참가자는 아무도 없었다며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앞서 월가 대형은행들은 올해 하반기에는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설 거라고 예상했지만 연준 의사록은 이 같은 기대에 찬물을 끼얹은 겁니다. 연준은 특히 올해 목표 금리를 높여 잡은 이유로 노동시장 과열을 꼽았습니다. 지금처럼 노동 우위의 시장이 이어지면 노동자들의 협상력을 높여 임금이 상승하고 결국 인플레이션을 가중시킬 것으로 내다본 겁니다.
미국 노동부가 내놓은 11월 구인 이직 보고서를 보면 실업자 1명당 구인 건수 배율은 1.7배로 여전히 노동시장 과열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다 보니 연준 내 가장 강경한 매파 인사인 닐 카시카리 총재는 올 상반기 기준금리를 5.4%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보다 금리를 1%포인트는 더 높여야 할 뿐 아니라 지난해 말 연준이 제시한 목표금리보다도 더 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연준 의사록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우상향을 그리던 주가는 올해 금리 인하는 없을 거란 소식에 일제히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노동시장이 여전히 과열돼 있다는 건 연준이 금리 인상의 부담을 덜 느낄 거라는 걸 말해 올해 예상보다 높은 금리가 지속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규입니다. 서울 지역 아파트에 일률적으로 적용된 35층 높이 제한이 9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또 걸어서 30분 거리 내에서 주거, 일자리, 여가를 모두 누릴 수 있는 보행 일상권이 도입됩니다. 서울시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40 서울도시 기본계획을 확정해서 공고했습니다. 앞서 시는 지난해 3월 2040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이후 공청회, 관련 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서 11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끝으로 법정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미래의 도시관리 패러다임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융복합적인 토지 이용이 가능한 비욘드 조닝을 제시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세 사기는 서민 삶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면서 국토부와 경찰청 등 관계 부처의 피해자 지원과 함께 단호한 대처를 주문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 장관 회의에서 빌라왕 사건을 비롯한 전세보증금 사기가 현재 밝혀진 것만 봐도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특히 사회초년생인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의 피해가 극심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세 사기는 건축주와 임대사업자, 분양대행업자 등이 공모해서 벌이는 조직적인 범죄라면서 국민이 답답해하거나 아파하는 부분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 끝까지 해결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이 아랍에미리트로 국외 연수를 다녀온 뒤 제출한 보고서의 일부 내용이 인터넷 게시글을 그대로 베낀 수준인 걸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0월 서울시 의원 8명이 아랍에미리트로 4박 6일 동안 공무 국외 활동을 다녀와서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전체 82쪽 가운데 실제 비교 시찰한 내용을 다룬 건 20여 쪽에 불과했습니다. 또 인터넷 백과사전, 나무 위키와 인터넷 기사, 현지 기관 홈페이지 내용을 출처 표기 없이 그대로 옮겨 보고서를 작성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또 애초 계획과 달리 첫날 두바이 인공지능 박람회에서 현지 기관 관계자 대부분을 만난 뒤 나머지 사흘 내내 두바이 시내 교통시설만 시찰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YTN 취재가 시작되자 서울시 의회는 인터넷에서 자료를 가져온 건 맞다며 인용 출처를 표기한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새로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와 전 경기도청 공무원 배모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카드 유용을 방조한 혐의로 경기도청 공무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는 배 씨 등이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걸 알고도 방조한 혐의로 경기도청 총무과 공무원 A 씨 등 2명을 송치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18년 9월부터 3년 동안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공무원인 배 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김 씨의 식사 비용을 결제하는 데 쓴 사실을 알고도 영수증 등을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의 한 폐수 처리 업체에서 큰 불이 나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숨진 작업자는 야간 근무를 하는 동료를 도와주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엄윤주 기자입니다. 희뿌연 연기가 건물 옥상에서 뿜어져 나오고 소방대원이 진화 작업에 한창입니다. 인천시 서구 성남동에 있는 폐수처리 업체에서 불이 난 건 어젯밤 9시쯤입니다. 폭발음과 함께 시작된 불로 당시 근무하고 있던 60대 남성 A씨가 숨지고 70대 남성 B씨가 온몸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숨진 A씨는 야간 근무를 하던 B씨 등 2명의 작업을 도와주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간 줘야되는데 7시 되면 퇴근해야 되거든. 근데 안 퇴근하고 그냥 도와주다가
불이 난 곳은 공장과 상업 건물들이 몰려 있어서 추가 피해가 우려됐던 상황. 소방당국은 주변 공장으로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관할 소방서 전체 인력을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한때 발령했습니다. 불이 난 건물이 불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 구조인데다 화학 물질이 많아 불을 완전히 진화하는 데 3시간이나 걸렸습니다. 또 옆에 건물에 약간 부분수한 데가 샌드위치 판넬이라서 혹시 또 연소 확대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마무리하고 나서 경찰과 소방은 건물 1층에 있는 건조 기계실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오늘 합동 감식을 벌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비슷한 시각 대전 중구 용두동에 있는 아파트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도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은 현장 근무자들이 생활하는 컨테이너 2층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정미경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에 국방부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북한의 무인기, 지난달에 우리나라로 넘어왔던 무인기가 원래는 서울 북부에만 있고 비행 금지 구역을 들어오지 않았다는 게 국방부의 입장이었는데 그게 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때도 의심이 많이 갔고요.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군 당국이 펄쩍 뛰는 걸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은 그 지적을 한 사람을 비난을 했거든요.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서 군의 사기를 실추시키고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는 둥 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군이 폐쇄 조직으로서 항상 이런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걸 이번에 또다시 보여준 겁니다. 사실 군은 제복을 입고 있으면서 폐쇄된 조직이기 때문에 밖에서 보기가 참 어려워요. 언론이 본다고 그러는데 언론도 기자들도 뭐 함부로 오고 가고 알 수가 없고요. 사실 정치권 정도가 그나마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거고 감사원 정도? 감사원도 뭐가 이제 비리가 드러나야 되는 거. 그러니까 군이 이런 걸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말도 안 되는 거. 우리끼리 알고 그냥 적당히 넘어가지 뭐 이런 거예요. 더군다나 이번에는 경계를 실패한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처음 나온 문제도 아니고 2014년부터 꾸준히 여러 번 지적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제 적어도 미사일이 필요하다고 군이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 이건 많이 보완을 해준 거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 뭐가 잘못됐는지를 군이 알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경계를 실패한 군이 오히려 민간이나 언론에 대해서 협박을 하고 비난을 하고 하는 건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짓을 했기 때문에 이건 책임을 좀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가 그 책임도 책임이지만 뭐가 그 사이에 8년 정도 체계를 갖추고 훈련을 한다고 그랬는데 뭐가 잘못된 건지를 해야 되는데요. 괜히 전 정권 탓하고 지금 이럴 때가 아니고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기분으로 해야 됩니다. 정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전 정권을 탓하는 게 아니고요. 그 원인과 결과가 늘 있거든요. 사실 이게 이제 무인기, 북한의 무인기가 들어와서 사실 용산이 뭐 뚫렸네 안 뚫렸네 이 모든 거 지금 이 탐지를 우리가 못하고 타격은 당연히 못하죠. 탐지가 안 되는데 뭐 타격이 되겠어요? 근데 이런 상황을 이르게 한 원인을 분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과연 그 문재인 정권에서 과연 무엇을 했느냐? 그럼 박근혜 정권에서는 무엇을 했느냐? 그 뒤로 이명박 정권에서 뭐 이게 다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만약에 탓한다 문재인 정권을 이런 식으로 또 가버리면 이게 그냥 정쟁으로 끝나버리고 그 다음에 그 원인 분석이 전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 이 안보 문제만큼은 원인 분석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당시에 이제 그 이 비행 금지 용산에 침범이 됐느냐 안 됐느냐 놓고 그 국방부가 아예 우리 저 용산 뚫린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건 그들도 그 경로를 몰랐다는 거죠. 그 몰랐다는 거에 대해서 일단 죄송하다고 얘기하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지금 나와 있는 게 그 중앙을 뚫린 게 아니라 북쪽 끝을 지금 지나갔다라고 하는 거니까 자기들도 그 구체적인 경로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단언해서 뚫린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사실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잘못했던 거는 지적할 수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가 전체적으로 이게 다 책임이 있다 지금. 이렇게 말하기는 되게 어려운 게 일단은 무인기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탐지 못했다는 거. 왜 탐지를 못했을까? 그 다음에 우리가 정찰은 과연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네. 무인기로.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타격입니다. 타격할 수 있느냐. 예. 그런 무기를 우리가 갖고 있느냐. 지금 이게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된 이 무인기 이런 부대를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제가 지금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언급되고 있는 것들이 비행 금지 공역입니다. P73이라고 부르는 건데 청와대에 있을 때는 한 8km 정도를 커버했다고 하고요. 지금 대통령실을 이쪽으로 옮기면서 반경 3.7km로 줄인 겁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들이 남서쪽으로 한강 그리고 동쪽으로 중랑천 이렇게 경계가 돼 있다고 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뭐 어떤 것도 날아다닐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격추를 하거나 뭐 이래야 되는 건데 지금 북한의 무인기가 저기 북쪽을 스치고 지나갔다는 게 국방부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민주당의 지금 군 출신 김병주 국방위 간사는 오늘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뚫린 게 지상에서 간첩이 울타리 넘어왔다는 거랑 같다. 그리고 북한의 무인기가 왔다 간 게 사실이면 경호 작전 실패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 사이에 육군하고 해군 경우에 노크 기순이 있었고요. 해상 많이 뚫렸죠. 근데 이게 지금 공중이 그것도 이제 무인기는 많이 강원도나 경기도 북쪽에서는 됐지만은 이건 지금 서울을 온 거거든요. 네. 그것도 서울 한복판을 관통을 해서 갔기 때문에 노크 기순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건 좀 얘기가 다릅니다. 근데 그 사이에 군이 대응한 거 보면은 뭐 육군도 있고 공군도 있고 다 있는데 이게 지금 통합으로 안 돼 있고요. 탐지와 추적이 기본으로부터 안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격추하고 타격을 해야 되는데 예. 격추하고 타격도 총탄이나 포탄을 쏴가지고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전파 방해라는 수단이 있거든요. 네. 사실 제일 안전한 것은 전파 방해입니다. 그러려면 이제 우리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켜야죠. 상 고도의 수준을 해야 되는데 탐지 추적이 저고도에서 잘 안 된다고 그래서 이스라엘제 레이더를 가지고 온 거예요. 중고도하고 고고도는 이건 얘기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탐지하고 추적을 하라고 장비와 시설을 갖다 놓은 거고요. 네. 그리고 격추와 타격을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그리고 육군과 공군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맞는가, 이런 근본적인 검토를 할 시간이 사실 역대 정권을 거치면서 충분히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서울을 뚫린 겁니다. 그것도 서울의 한복판을 뚫린 겁니다. 이러면은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입이 10개가 아니라 100개라도 할 얘기가 없는 거고, 이건 무릎 꿇고 엎드려서 빌어야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얘기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고 뭐 오히려 그걸 지적하는 사람을 비난하고 협박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 사람들 말이 맞다는 게 입증이 된 거 아니겠어요. 이 정도 된 거면은 예. 군이 지금이라도 빌고 대책 마련에 빨리 착수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로드맵이라도 내놔야 됩니다. 예, 대처, 그 대응이 또 앞으로 중요해 보이는데 오늘 군이 두 번째 무인기 대응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지금 뭐 당장 지금 현재 이 국방의 수준에서 뭐 훈련을 한다고 했을 때 저는 뭐 특별히 뭐 새로운 게 나올 거라고는 보지 않아요. 네. 그 훈련으로 인해서 갑자기 뭐 그 북한의 무인기를 우리가 탐지할 수 있고 뭐 타격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14년도에 박근혜 정권에서 사실 이제 무인기가 넘어왔을 때 사람들이 되게 많이 놀랬잖아요.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주문을 했습니다. 전문가들도 마찬가지고 국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주문을 했냐면 이제 앞으로 이 무인기의 시대가 올 텐데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 그래서 아마 그때 소요로 결정했던 게 아마 레이더였어요. 탐지할 수 있는. 그런데 이제 그게 문재인 정권 때 들어왔죠. 결정은 박근혜 정권 때 했고요. 그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결과물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번도 그냥 소란만 일으키고 그냥 무인기 훈련 몇 번 하고 끝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치밀하게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인기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걸 가지고 그 예상되는 훈련을 다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다음에 이번에 그 이제 북한의 무인기가 들어왔던 거 이제 자체적으로 정밀 조사를 다 할 텐데 이제 결과물이 나올 텐데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될 거고 더 심화될 거라는 걸 예측해서 그거에 대응하는 훈련을 하는데 그 훈련뿐만이 아니고 이제 무기 체계도 갖춰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핵심은 저는 딱 세 가지라고 봐요. 정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된다. 네. 그거에 필요한 무기도 개발해야 되겠죠. 사기라도 해야 되겠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탐지하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군사 분계선을 넘어올 때 그때 저는 알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최소한. 그러려면 뭐냐면 GP 없앴잖아요. 다시 GP를 지금 없앴던 걸 다시 부활하거나 그다음에 지금 9.19 군사 합의에서 가장 핵심적이었던 게 뭐였냐면 그 군사 분계선 내의 정찰 활동을 전혀 못하게 예.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봐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타격입니다. 타격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추는 건데 그런 무기를 우리가 갖고 앞으로 해야 되는 그런 지점을 저는 다방면으로 연구해서 국민들 앞에 대강의 로드맵을 내놓고 네. 그다음에 그 구체적인 거는 그 국방부 내에서 다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대응 훈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군사합의 얘기 저희가 조금 이따가 해보기로 하고요. 최고위원님께 하나 더 여쭤볼게요. 비행 금지 구역을 3.7km로 정한 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뚫렸다는 것 자체가 일단 문제가 있는 거긴 합니다. 어떤 뭐 기술적으로 부족한 게 있다곤 하더라도. 그렇다면 원인을 밝혀야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에서 지금 청문회나 국정조사 요구하고 있는데 원인 밝히려면 이런 절차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제 필요하면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태까지 국정조사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 이제 정쟁으로 막 이제 쌓여 버리니까 국민들께서 되게 피곤하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러니까 일단은 그 국방부가 어느 정도 로드맵을 내놓는 게 저는 먼저라고 봐요. 그걸 보고 이제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다 얘기해서 그것도 미흡하면은 이제 뭐 국정조사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국정조사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사실은 이게 국방부의 발표만 마냥 네. 기다릴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아까 신대님 말씀해 주셨지만 너무 폐쇄적이고 정보가 기자들한테도 그렇게 많이 공개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건 개인 의견이에요. 네. 당의 의견하고는 당의 의견은 지금 모르겠습니다. 근데 개인 의견은요. 국정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국정조사를 하면 이제 원인이 다 나올 거거든요. 예. 그러면 저는 문재인 정권 하에서 5년 동안 뭘 했는지가 다 나올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찬성입니다. 국정조사에 찬성한다. 어쨌든 비행 금지 구역이 뚫린 것이고요. 앞서 신 의원이 근데 책임을 아마 민주당에서 반대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민주당 오늘 회의에서는 하자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그거를 그 하자고 하면 예. 글쎄요, 그거를 진짜 그 실행에 옮길까요? 예. 이건 정권 차원의 얘기는 아니에요. 자꾸 전 정권 얘기를 지금 정 의원도 하시는데 이렇게 접근할 일은 아니에요. 네. 이건 군이라는 거, 군의 특수성, 그리고 군이 한국 사회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위상 이런 걸로 봤을 때 군이 자기 혼자 대응하고 뭐 무슨 비책을 마련하고 대책을 만들고 이럴 능력을 저는 갖고 있지 못하고 봅니다. 결국은 누군가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예. 결국은 정치권하고 언론하고 또 하여튼 굉장히 군이 경청할 수밖에 없는 세력이 있을 거예요. 그쪽하고 얘기를 하려면은 국정조사도 한 방안이기는 해요. 근데 국정조사만 가지고도 안 될 겁니다. 예. 이게 군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가지고요. 이제는 육해공군 해병대까지 포함을 해서 종합적으로 대응을 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요. 군이 스스로 한다? 저는 그건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국정조사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방책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군을 움직일 수 있는 대책이 뭘까요? 이게 사실은 결국은 여론이죠. 여론. 아니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예. 그 총사령관은 대통령이에요. 군의 총사령관은. 네. 그러면 총사령관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군의 주요 그 위치를 갖고 있는 분들이 움직여요.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비근한 예로 문재인 대통령이 총사령관일 때 네. 우리 군인이 과연 무엇을 했는지 이거 국정조사하면 다 나올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평양선언이 있었죠. 그다음에 9.19 군사합의가 있었죠. 예. 판문점에서 만났잖아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뭐냐 약간 항복하듯이 여기서
예? 마치 그 북한이 뭘 싫어하면 그건 안 하고 북한이 원하는 건 다 들어주고 약간 이런 입장인 거예요. 그다음에 원래 우리 군은요 기본적으로 매뉴얼에 보면 맞대응 원칙이에요. 비례성의 원칙이에요. 근데 그 비례성의 원칙이 다 깨졌거든요. 이걸 군 부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일단 한미연합 공중훈련을 거의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사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진짜 국정조사를 하면 그런 게 다 낱낱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다 평화를 원합니다. 평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단지 그 방식이죠. 평화를 위해서 어떤 방식을 선택할 것이냐. 근데 너무나 항복하듯이 다 내어주면 나중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뭐 자꾸 문 대통령 이름을 거론을 하시는데 이 일은 그렇게 갈 일이 아니라는 말씀 꼭 드립니다. 이렇게 뭐 전문씨 탓이다, 이씨 탓이다, 박씨 탓이다 뭐 이러면서 자꾸 갈 일은 아니고요. 이건 오래된 문제고 군의 폐쇄 조직의 문제인 만큼 그렇게 뭐 누구 한 정권의 탓이다 이렇게 갈 일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9.19 남북 군사합의 얘기를 해주셔서 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영향을 미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어제 장관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무인기가 비행금지 구역을 스치듯 지나갔다는 내용을 보고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북한이 또 도발하면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일단 평가를 두 분께 듣고 싶은데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그거는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보면은 그 9.19 군사 합의를 북한이 전혀 지키지 않고 있잖아요. 네. 사실 9.19 군사 합의의 기본 정신은 있는 그대로 도발하지 말자입니다. 근데 지금 계속 북한이 도발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9.19 군사 합의는 다 깨진 거죠. 이미 깨졌는데 그 빈 종이 쪽지만 갖고 9.19 군사 합의를 그럼 우리는 계속 지켜야 되느냐. 이제 이 문제인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기도 저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무인기 이후에 지금 우리로서는 어떤 식으로든 표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제 앞으로 그 효력 정지를 검토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건 대통령으로서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지금의 적절한 그 이야기라고 저는 봐요. 대통령으로서 이 얘기를 지금 해야 되느냐라는 건 저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9.19 군사 합의를 지금 북한이 의도적으로 계속 도발을 해왔어요. 육해공으로 지금 하나씩 이렇게 깨오고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서울 상공을 무인기가 지나가면서 사실 9.19 군사 합의를 거의 다 깼다고 보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 얘기를 자기 입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 근데 대통령은 국군의 총사령관이고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발언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쟁 준비라는 얘기를 하고 9.19를 검토하겠다고 나오고 그러는 걸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저렇게 하느냐는 저는 반대합니다. 저렇게 가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에 저렇게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지난 것은 9.19 합의뿐만 아니고 정전협정도 위반한 겁니다. 엄청난 위반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외교적으로 국제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같이 병행을 하면서 할 경우에 우리가 협상의 우위, 국제적인 인정 뭐 이런 거에서 우리가 우위에 서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거 다 포기하고 일단 그냥 한번 세게 얘기해보자. 그래서 센 얘기를 대통령이 자기 입을 통해서 다 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남는 건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 국지적 분쟁으로 가는 고속도로에 올라타라고 지금 얘기하는 건데 국지적 분쟁으로 가는 걸 우리가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대통령이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 하고 가는 건 지지 세력을 결집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럴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만을 노리고 대통령이 간다는 것은 국군의 총사령관이나 국민의 대표로서 맞지 않는 정책적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좀 신중하게 갔으면 좋겠고요. 가령 저런 얘기를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잖아요. 정치권에 있는 사람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외교부나 국방부나 뭐 통일부나 이런 데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대통령이 나서서 얘기하는 건 그건 있을 수 있죠. 근데 지금 이렇게 앞장서서 내가 먼저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소대장용입니다. 지금 대통령은 소대장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발언이 오히려 북한의 도발에 빌미를 줬다, 뭐 이런 분석들도 있는 것 같고, 아니면 뭐 어쨌든 경고를 했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을 좀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아니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하시기 전에 이미 도발을 많이 했는데 뭐 새삼스럽게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발언 때문에 북한이 도발을 한다, 저는 그거는 너무 합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인 것 같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사실 종전 선언을 계속 얘기하셨고요. 네. 북한은 비핵화 의지가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은 그 대통령의 그런 이야기들이 외국 정상들에게 어떻게 저는 들렸을까? 사실 보면은 그 제대로 그 이야기를 들어줬을까요? 저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외국 정상들이 생각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로서 과거의 문재인 대통령과는 다른 방식으로 평화를 우리는 지키겠다라는 사인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이신데 대통령이 아닌 밑에서 외교부 장관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게 과연 사인이 될까요? 외국 정상들에게 사인이 될까요? 아니면 우리 국방부 내에 사인이 될까요? 그건 사인이 전혀 안 됩니다. 그리고 북한에 사인을 줄까요? 그럼 분명히 언론에서 기자들은 물어볼 겁니다. 외무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통령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라고 당연히 물어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그냥 말일 뿐인 거죠. 대통령이 얘기하니까 그걸 대통령이 얘기하시니 이건 말할 뿐이고, 민주당은 계속 그런 식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그냥 그거는 저는 그냥 그 중요한 얘기라고는 생각 안 하고요. 핵심은 뭐냐? 윤석열 대통령은 과연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문재인 정권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평화를 지키시겠다는 건지, 이거를 구체적으로 저는 얘기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효력정지 검토해라, 그게 이미 사인이 돼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앞으로 군도 그거에 맞춰서 이제 해야지. 과거 문재인 정권에 길들여진 그 모습으로 계속 가면 이런 방식으로 뭐 용산이 막 뚫리고 그러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이 어떤 효과를 불러올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태원 참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국정조사 1차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진행이 됐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청문회는 역시 예상을 했던 대로 사안의 핵심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정말 아마 유가족들이나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이런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서 안 된다라는 거였는데, 거기까지는 뭐 진행이 전혀 안 되고, 뭐 술을 마셨느니, 뭐 경력을 파견 요청을 했느니 안 했느니 하는 그 팩트 논쟁도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뭐 답이 없잖아요. 그냥 논란만 있고 논쟁만 있고 끝났는데요.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건 이런 국조나 청문회를 원하는 건 아닐 거예요. 이 사태를 어떻게 성격 규정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고, 도대체 우리 국가 체제에 어디에 구멍이 난 건지, 이걸 고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그 얘기까지는 갈 생각도 못 하잖아요. 길은 멀고 지금 날이 저물었습니다. 핵심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이런 평가를 해주셨고요. 정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이태원 참사는 세월호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월호가 이제 벌어지고 난 이후 우리 정치권에서 어떻게 이거를 이제 대응을 했는지, 그다음에 진상 규명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가 사실 다 참고가 되잖아요. 과거의 행적들이. 근데 그 세월호 때 보면은 지금 9번 조사를 하고도 진상 규명이 아직 안 됐어요. 안 됐다고들 해요. 근데 거기에 들인 돈이 600억이 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상규명 안 됐다고 그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용산, 이태원 이 진상규명이 지금 국정조사 이 하나만으로 다 만족할 만하게 나올까요? 저는 그걸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에는 뭐냐면은 그 세월호 때 수많은 위원회, 그 다음에 국정조사, 그 다음에 특검, 그 다음에 대검에서 특별수사단에서 수사까지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그 지금 국정조사를 했을 때
다 진상 규명이 되고 우리가 만족할 만한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네. 다만 이런 그 국정조사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알지 못했던 어떤 사실들이 있었는지 그걸 확인하는 그런 자리이고 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세월호 때 우리는 전부 다 그 시스템을 다 재난에 대한 안전 시스템을 다 갖추었을 거라고 국회를 믿었죠. 근데 결과적으로 그게 다 갖추어지지 않았다라는 네. 결론이 났고 또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제발 그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 두 가지를 다 겪었으니까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그 국회에서 그 매뉴얼을 제대로 만들고 무엇이 부족했는지 정쟁으로 끝나지 말고 그걸 만들어 냈으면 좋겠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게 1차 청문회고요. 내일 2차 청문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이랑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출석할 예정이고요. 원래 국정조사 기간이 이틀 남았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원내대표들이 만나서 일단 열흘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관련 녹취를 준비했습니다. 여야 반응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박홍근 원내대표님과 만나서 2023년 1월 8일 종료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을 2023년 1월 17일까지 10일 연장하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3차 청문회의 증인을 누구로 할 것인지, 언제 열 것인지, 또 뭐 향후에 그런 전문가 재발 방지 대책 공청회를 뭐 언제 열 것인지, 또 결과보고 채택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당연히 특위 차원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강론에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것 같고요. 일단 기간이 연장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일단 의미는 있겠죠. 3차 청문회까지 일단 열릴 수 있을까요? 글쎄 근데 지금 국민들 기대는 거의 접었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정도의 어저께 청문회를 본 분들이 아이고 이런 정도 청문회면 몇 번을 해도 크게 더 진전될 것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물론 이제 박희영 구청장 다음에 나와서 뭐 얘기를 하겠지만 글쎄요. 거기서 뭐 특별한 얘기가 더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근본적으로 국조 제도를 고치지 않는 한 그리고 여러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체계로 가지 않는 한 국정조사에 결국은 공회전이 계속 열흘 더 연장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아까 정 의원께서 진상규명위원회 세월호 말씀하셨는데 그때요. 저는 그때 현직으로 있을 때인데 너무나 많은 방해를 지금의 국힘당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뭐 세금 도둑질이라든지 아이들 시체 가지고 뭐 이상한 짓을 한다느니 하는 2차 가해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여야가 힘을 합해도 진상조사가 될똥말똥한데 그때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으로 파견한 사람들이 매듭마다 매일 와가지고 방해하는 거예요. 정말 화를 돋구고 그러다가 보니까 조사도 안 되고 수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그냥 끝났어요. 아마 이것도 이렇게 되풀이될 텐데 이런 국조를 더 이상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좀 회의가 들고요. 국조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국조제도 그리고 정당과 선거제도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것까지 다 연관을 지어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국정조사는 열흘 정도 지금 여야가 합의했다고 그러는데요. 열흘 가지고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뭐 전혀 낙관하지 않습니다. 뭐 시간이 연장이 됐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국민 또 뭐 유족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국정조사가 되진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일단 내일 2차 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고요. 아마도 이상민 장관에 대한 야당의 그런 질타가 많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민주당에서는 탄핵안 얘기도 다시 꺼냈습니다만 어떨까요? 이게 수습이 사태가 되면 이 장관이 스스로 좀 뭔가 결단을 내릴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정치 공세,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딱 공격 목표가 딱 한 분이에요. 이상민 장관에 대한 지금 그 되어 있는 게 다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해임 그 부분도 그랬다가 이제 결국은 해임 건의, 그 다음에 이제 탄핵. 뭐 이거는 뭐 수순으로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글쎄요, 그게 될까요? 탄핵이. 예.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정치 공세만 계속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 모든 게 너무 피곤하고 짜증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국회가 좀 생산적인 일을 좀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네. 아니 국정조사를 딱 하면 서로 싸우는 거 좋아요. 그 일정 부분 싸워요. 예. 그럼 그 나머지 부분은 적어도 우리가 지금 매뉴얼상으로 부족한 게 무엇이냐. 이런 압사사고가 났을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조치가 먼저 뭐였냐. 그러면 그 조치를 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예. 이런 거를 좀 속 시원하게 내줘야 되는데 아무도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지금 계속 정치 공세잖아요. 이상민 장관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상민 장관은 더 못 내려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 공세가 아니라 진짜 이 유족들을 향한 마음을 생각해서 제대로 된 그 이야기를 야당답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민주당답게 제대로 야당의 자리로 돌아가라. 저는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에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아무도 지지 않는 건 아무래도 유족들의 마음에 차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시간이 한 2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요. 그 신 의원님께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신문에서요, 친명계 균열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진위를 좀 알고 싶습니다. 뭐 그건 사실 조금 전부터 제가 시기를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만은 이미 균열 조짐이 있었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 쪽에서 계속 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이탈하는 조짐은 있었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거기에 초기서부터 있었던 사람 중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도되고 있는 그 분, 네. 그분도 아마 그 중에 하나죠. 예, 한 의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 의원으로 나오는데 아주 최측근, 처음부터 같이 쭉 지금까지 정치적 역정을 같이 해오고 그 역경을 헤쳐나왔던 분이기 때문에 예. 이미 그 균열은 수사가 진행되면서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이미 그게 이제 자꾸 드러나는 건데 이제 지금 벌써 선거법 기소돼 있고 성남 FC 들어가 있고 네. 이제 다음에 순서로는 백현동, 대장동, 쌍방울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이 대표가 결정을 해야 될 거예요. 배지와 대표직을 이용을 해서 할 것인지 분리해서 할 것인지라고 그러는데 저는 분리 쪽에다가 배팅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걸 분리해가지고 당과 분리해서 내가 혼자 싸우고 돌아오겠다. 이렇게 시원하게 갈 것 같지는 않아요. 뭔가 하여튼 그 중간에 선을 하는데 지금 그렇게 하라는 요구가 분명히 당 안에 있는 거죠. 예. 그 당 안의 요구와 적당히 타협을 하면서 당과 배지의 힘을 이용을 하는 그런 절묘한 수를 머리가 좋은 분이기 때문에 찾아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할 거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예, 네. 신 의원님의 이번 전망도 맞아 떨어질지 저희가 또 함께 보겠습니다. 시간을 또 딱 맞추셨네요. 네. 지금까지 정미경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그리고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낮부터는 비교적 온화한 서풍이 불면서 강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따라서 중부와 경북에 남아있던 한파특보도 대부분 해제됐는데요. 오늘 아침 영하 5.6도를 기록한 서울 기온, 한낮에는 4도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2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다만 추위 대신 미세먼지가 기승입니다. 현재 대기가 정체되고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서쪽 지방의 공기가 탁한데요. 밤에는 영서와 경북 지방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 지역은 산불이 비상입니다. 이 지역에는 건조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도 불고 있으니까요. 화재 예방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4도, 대전 7도, 광주 9도가 예상됩니다. 절기 소환인 내일 늦은 오후부터 모레 오전 사이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는 최고 5cm의 많은 눈이 예상되는 만큼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뉴스앤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